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이데이 네 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대기업 채널 안에 오시면 모든 멘토분들께서 모든 산업들을 커버를 해주시고 매일매일 분석을 성실하게 열심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안에 오셔가지고 메이데이도 참고를 해주시고 종목들 브리핑을 해드리는 것들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오늘은 우리 황대근 멘토와 함께 우리 조선 쪽 멘토 담당 멘토님이시죠? 네, 조선업 담당하고 있는 황대근입니다. 조선업이랑 뭐 이것저것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방산이랑 뭐 원전 하고 있는데 이정률 멘토님께서 다 물려주신 거 아닙니까? 네, 제 사실 실상 제 부사수라고. 네, 맞죠. 네, 제 종목을 전부 다 이어받으신 셈인데 네, 욕심도 많으셔가지고 결국 제가 다 뺏긴 거죠, 어떻게 보면. 물려줬다라는 표현이. 네, 제가 했던 것만큼 해주셔야 될 텐데.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도 관심 종목하고도 네. 이제 이슈 풀면서 관련 종목들도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그 속에서 옥석 가리기가 또 진행이 좀 돼야 되겠죠. 옥석을 가리면서 관심 종목들도 제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과정에서 수익률도 앞으로 계속 추적하면서 기록하면서 나갈 건데 네, 오늘 자신 있으십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이 있는 만큼 성과를 좀 보여주실지 여러분들도 함께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를 해주신 게 조선 관련된 이슈가 맞겠죠? 네, 최근에 조선주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 중요한 이슈만 이게 요약을 해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네, 조선 업종 중에서 지금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태입니다. 뭐 특히 수주가 최근에 좀 부재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영향을 좀 받고 있는지도 상세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신조선 선가 지수 관련돼 가지고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동향이 최근에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우선은 현재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 2008년에 최고치를 사실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추이는 15년 만에 다시 가장 높은 수치에 도달한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경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었냐를 살펴봤을 때는 이 국내 선사들의 이 선별 수주가 존재했었는데, 이 단순하게 이 수주 물량을 채우는 게 아닌 이 고선가 위주의 이 선별 수주를 통해서 이 성과를 높이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신조선가 지수도 이 높은 이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성과 지수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도 몇 가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홍해 사건이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국세 정세에 따라서 이 지수가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1월 첫째 주 재차 반등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다시금 24년에 신조선가 지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2008년도에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그 수준까지 어느 정도 반등, 그러니까 전고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돌파를 했습니까? 아직 돌파는 하지 못했습니다. 돌파할 하지만 거라고 보십니까? 24년에는 돌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들은 이제 추후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근거들을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신조선가 지수와 네. 함께 우리 주가하고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자료에도 지금 나올 텐데, 결국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주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신조선가 지수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 신조선가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에 맞춰서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은 이 성가지수와 또 조선주 주가는 비례해서 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수주 산업입니다. 네. 수주를 받아야 물건을 팔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수주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신조선가 지수가 중요하다. 네. 수주를 받으면서 신조선가 지수가 중요한 이유가 네. 됩니까? 이게 사실은 과거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좀 와닿게 체감하실 수 있을 텐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 과거의 수주 물량은 좋았지만 이 저가 수주를 하게 되면서 이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에 이 성과지수가 더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수주를 많이 받긴 했지만 적자를 계속 유지가 됐었던 상태였겠죠, 당시가. 그렇게 결국에는 신주성관지수, 그러니까 판매 가격에 대한 변화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그렇게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결국엔 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한 활동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신주성관지수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영향을 좀 준다. 주가, 기업에 대한 가치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신주성가지수가 왜 변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앞으로 2024년도에 신주성가지수가 좀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 철강 가격도 영향을 좀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최근 철강 가격이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판 가격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철강업체랑 조선주 이 선사들 같은 경우 후판 가격의 협상을 이루어냈는데 최근에 철광석부터 이 원자재 가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판 가격 협상을 했을 때 철강 업체들은 후판 가격을 인상을 해야 이 업체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 최근에 인하된 모습으로 이 협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조선사들에게 어떻게 보면 수익성 측면에서 더 좋은 그런 결과를 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후판 가격이 협상하는 기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후판 가격,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후판이 좀 중요한 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철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철 원자재, 그러니까 조선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 가격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원재료 비용을 줄여야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후판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철강 업체랑 조선 업체가 1년에 2번의 후판 가격 협상을 하게 됩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 조선 업체들이 좀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그 배경은 국내 후판보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 후판의 가격에 이 물량들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과 일본을 대표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원래 이 국내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저가의 후판으로 유명을 했지만 이 퀄리티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이 중국산 후판의 이 수입 물량이 증가를 했고 최근 들어서는 또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이 질 좋은 일본의 후판을 값싸게 수입이 가능해지면서 이 국내 철강사들은 후판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굳이 중국에서 수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철강을 수입을 사용을 해야 되는 업체의 경우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국내에서 퀄리티가 좋은 뭐 수입 물량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그런 것들 없이 간편하게 국내 기업들의 재료를 사가지고 사용을 하면 됐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퀄리티가 국내 철강도 좀 뛰어났기 때문에 중국과의 가격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이제 철강사들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저렴하지만 퀄리티까지 높아지면서 최근에 또 개선이 되면서 국내 이제 철강을 사용을 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선택폭이 좀 넓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일본까지 엔저 형상이 발생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차이가 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철강 기업들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던 그게 오히려 조선 기업들한테는 유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후판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 신조선관 지수를 반영을 하기는 어려웠었던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2024년도에 왜 신조선관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친환경 기술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선업 동향이 이 IMO가 이 친환경 규제를 하면서 빠르게 이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이 조선선사들 같은 경우 이 LNG 기술력이 글로벌적으로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LNG를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선박 가격 한 대당 약 1,000억에서 2,000억 수준으로 이 고마진 사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2040년까지 이 LNG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을 하는 만큼
이 성과지수 상승을 통한 이 수익성 증대, 그로 인한 이 주가의 상승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2024년도가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선사들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체크를 좀 했고요. 그럼 이제 관련 종목들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네, 우선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FLNG 관련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FLNG는 앞서서 이 설명을 드린 이 고성가 선박들보다도 이 5배 이상 비쌉니다. 자, 그래서 수주를 하게 된다면 곧바로 이 수익성에 직결이 되겠죠. 이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이 발주된 이 FLNG가 이 글로벌 총 6대 정도로 되는데, 이 중에서 5대를 수주한 만큼 FLNG 하면 이 삼성중공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발주처들 입장에서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 평판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추후 FLNG 관련된 수주는 이미 관련 평판을 많이 쌓아온 이 삼성중공업이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사실 조선업 시황이 살아나면서 가장 먼저 흑자로 전환된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네, FLNG 관련돼서도 최근에 이제 현재까지 발주된 FLNG 중 6대 중에서 5대를 수주를 할 만큼 이쪽 분야에서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상태인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들은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뛰어난 기업이다라는 것들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단기적인 요인들과 장기적인 요인들 어떤 관점으로 지켜보면 될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현재 주가의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상승 추세로 돌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존재할 텐데, 이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FLNG 관련을 해서 이 수주 관련 소식이 들어오면 모멘텀을 받고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목표가는 8,000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 8,000원의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물량을 소화하면서 먼저 상승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고점 부분인 이 9,500원 이 구간을 뚫어줘야 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최종 목표인데, 이 부분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최종 목표 주가는 16,0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16,000원에 대한 이 주가의 계산은 저희 데이업 채널에서 제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 들어오셔서 이 삼성중공업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6,000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가의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도 봤기 때문에 이 하방 시나리오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 주가의 하방 시나리오는 6,000원 구간입니다. 6,000원 구간에서 지지가 좀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하방의 염두를 생각해 두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6,000원 구간이 전 고점이자 전 지지 구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6,000원 부근의 지지 여부들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을 주셨고, 단기적으로 지지 구간들을 좀 체크를 해주면서 반등이 나오면 한 8,000원 부근들, 바로 직전 전고점, 단기 고점이죠. 한 8,000원 부근의 매물 소화, 그때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담는지, 매물을 파는 것들을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 그 과정들을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장기적으로는 목표가를 16,000원 네, 설정을 좀 해주시긴 했지만, 그 전에는 필수적으로 바로 직전 전 고점인 최고점인 9,500원 수준들을 돌파를 하는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상방과 하방에 대한 것들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을 봤으니까 그 다음 기업, 네, 어떤 기업이죠? 그 다음 기업은 하나오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 역시 이 고성가, 이 선별 수주에 대한 부분에서 확실한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초대형 암모니아, 이 운반선 내척을 수주를 하면서 또 암모니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성 높은 수주를 진행할 것으로 계속 보이고 있고, 또 하나 하면 또 방위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방위산업 관련한 이 특수선, 그리고 이 잠수함 역시 고성가이기 때문에 이 조선과 방산 부분에서 이 시너지가 기대되는 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서도 뭐 수주를 그렇게 많이 받고 막 그런 건 아니었지만, 사실 방산 부분 쪽에서 영업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암모니아 친환경선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암모니아를 운반하는 선인 네. 거죠. 네. 예, 암모니아 엔진을 가지고 네. 뭐 하는 운반을 하는 선. 네, 맞습니다. 그럼 친환경 선박에 가장 먼저 뛰어난 강점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 네. 이게 이제 매력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오션 기술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의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볼 점은 바로 유상증자였죠. 이 유상증자 이후에 이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현재는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은 유상증자 이후에 가격의 안정세를 찾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 주가 상승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서 설명드린 이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유상증자 금액의 28%가량을 이 방위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수익성의 직결은 될 수는 없지만 향후 이 방위산업 관점에서 이 추가적인 실적의 모멘텀이 나온다면 이 주가 상방에 더 큰 원동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안내를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유상증자를 했을 때 방위산업에 투자를 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좀 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지구간들을 좀 지켜줄지에 대한 확신은 또 없으신 상태이신 것 같아요. 유상증자 이슈들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이 물량들 소화하는 과정들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잡겠다라는 그런 참고를 들을 수 있는 의견들보다는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계속 지정학적 이슈들이 이슈를 좀 끌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유가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었던 단기 요인으로 그치고 있었던 상황이긴 한데, 이게 또 변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확장이 될지는 알 수는 없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또 변수를 좀 기피하는 현상들도 있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홍해 관련된 리스크들, 어떤 상황입니까? 우선은 전반적인 사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이 후티 반군이 홍해 지역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이 수이즈 운하 이 통행이 중단되고, 자, 이 부분을 이 남아프리카 이 희망봉을 통해서 우회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에 전 세계 교역량의 약 12%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통한 이 운항이 중단이 된다면 공급 부분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를 하게 된다면 아시아와 또 유럽의 항로는 6,400km 가량 멀어지면서 그에 맞춰서 시간도 더 증가를 하게 됐는데 대략 7일에서 10일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해상 운임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원래 이제 아시아에서 우리 아프리카 홍해 쪽 그쪽으로 해서 이제 지중해를 통과를 해서 유럽으로 가는 이집트에 이제 수에즈 운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스크들도 있고, 이거를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하면서 유럽으로 가게 되면은 한 6,000에서 9,000km 가량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둘러서 가야 되는, 아프리카를 빙 둘러서 가야 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을 선박을 이용해서 운항을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름, 그러니까 연료비가 더 많이 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연료비를 넘어서 이제 보험료도 그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선박 비용들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또 이제 실질적으로 조선기업들한테는 리스크 요인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이슈로 인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우회하게 된다면은 어떤 업종이 수혜를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사실 홍해 리스크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증시에는 악영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와중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바로 이 해운주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앞서 설명드렸듯이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또 운임이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해운주들에게는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 최근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 주가 상승의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해운주들 중에서도 약간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홍해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면
당일에 10% 이상, 20%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이 투자를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련 종목으로 흥하해운을 제시를 해주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 이제 흥하해운이 뭐 대장격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태다. 네.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성장 기업들 중에서 뭐 어느 기업이 또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HMM을 들고 왔는데요. 네. 이 이유가 홍해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6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HMM 같은 경우 이 컨테이너선을 운반하는 해운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HMM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하방 압력이 존재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바로 할인과의 인수 문제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좀 떠들썩하게 네. 나와주고 있는 많은 의문점들이 좀 있는 기업이고 우리 대기업 안에서도 흥미롭게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어떤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HMM을 들고 왔기 때문에 HMM 입장에서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림이 HMM을 인수를 할 때 어떤 의혹이 있냐면 이 HMM을 통해서 이 배당금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 배당금을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인수자금의 이자로 갚는다 혹은 인수자금을 사용하는데 더 쓰겠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현재 HMM이 갖고 있는 이 현금성 자산이 14조 원에 달합니다. 근데 사실 HMM 같은 경우 이 현금성 자산을 이렇게 모아둔 이유가 컨테이너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이 세계 시황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크선 부분에서도 이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힘쓰려고 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하림이 HMM을 인수를 하게 되면 이 현금성 자산에 대한 부분도 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한 하방 압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HM에 말씀을 해주신 것들은 여러 가지 해석 방향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금에는 입장 차이가 있고 감정이 없기 때문에 뭐 감정이 없어서 입장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라고 뭐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HMM의 입장, 하림의 입장, 그리고 페노션의 입장, 네. 뭐 다양한 입장 차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각자 업종의 담당자분들이 다 계세요. 이 기업들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 이 종목들마다 각자의 입장들을 들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흥하해운으로 살짝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HMM보다 흥하해운이 아무래도 좀 자금, 그러니까 수급, 뭐 그런 증시 측면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다. 뭐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자, 실질적으로 뭐 중동 리스크에 관련돼 가지고 흥하해운이 재무적으로 좀 개선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인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이 리스크가 존재하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 영상을 통해서도 시청자분들께 계속 다뤄드렸지만 이 홍해 리스크는 사실 단발성 모멘텀으로 그렇죠. 존재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해상 물류, 해상 운임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물동량이 증가를 하면서 상승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로를 우회하게 되면서 운임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운임 상승으로는 보기 힘들다. 하지만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단발성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안정화되고 운임비가 다시 안정화가 되면 재무적으로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에 개선을 하는 그런 이제 시기는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편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흥하해운 차트 보면서 기술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하해운의 차트입니다. 사실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적인 지표가 좀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앞서서 이 정률 멘토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홍해 리스크 관련된 이 단발성 모멘텀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상식을 초월한 그런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홍해 리스크가 관련되었다. 홍해 리스크가 나왔다 하면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 당일 이슈를 접했을 때 그 모멘텀을 이용한 이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리스크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이 홍해 리스크, 홍해 관련된 운항을 다시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주가의 하락, 이 긴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리스크적인 차원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부터 11월 또 12월에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음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패턴성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이유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홍해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주가가 강하게 상승한다.
여기에 더해서 홍해 운항을 다시 재개한다. 그러면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패턴형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주가가 지금 1,500원대에 움직이다가 4,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 흐름들, 빠르게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하실 수 있으실 분들은 이용을 하되 항상 반납을 하면은 주가를 원상태로 늘리는 그런 성질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흥하해운까지 체크를 했고요. 한편으로는 HMM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단발성인 이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과는 성질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이슈에 대해서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여기에 따른 영향은 장기적일 거라고 보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홍해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홍해 리스크가 사실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 수익성에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차원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은 그런 생각일 수 있지 않나. 자, 차라리 경기가 회복하면서 물동량이 증가되는 게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HMM 차트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HMM 역시 이 주가의 하락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 이슈는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해도 할인 관련한 이슈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주가 하방 압력을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1선 부근에서 이 지지를 받으면서 이 상승에 대한 어떤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오늘 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 역시 오늘 금일 아침이죠. 이란이 미국 선박을 공격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홍해 리스크가 재차 강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할인에 대한 하방 압력을 뚫고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에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건전한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할 때 홍해 리스크로 상승하는 부분이 아닌 이 경기가 회복되면서 상승을 해야 더 강한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점이 이 물량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이 주가의 모습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앞서서 이 물량 부분을 다 소화를 하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HMM의 우리 물량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삼각 패턴의 형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21선의 지지 구간들이 형성을 하고 지지를 또 받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21,000원 부근으로 상단, 하단 이렇게 행보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물량들이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현재는 할인 이슈들 그리고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 그런 페노션 뭐 관련 이슈들이 뭐 상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 딱히 방향성이 결정이 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신 거라고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HMM 같은 경우도 향후에 계속 추적하면서 계속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대여 안에 오시면은 앞으로 이 종목 계속 참고를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총 4기업 설명을 들어봤죠. 네. 이 지금까지 관련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다고 하면 이제 관심 종목을 선정을 좀 해봐야겠죠. 네, 혹시 따로 관심 종목을 별개로 가지고 오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이 기업들 중에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네, 한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우선은 삼성중공업이죠.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실적의 개선세와 함께 FLNG 발주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주가 상승 모멘텀은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4기업 중에서 삼성중공업을 빠지면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맞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삼성중공업은 중장기적으로 픽을 했으니까 한 기업은 변동성을 이용한 이 흥하이온 고르겠습니다. 흥하이온 너무 높지 않나요? 높은데 사실 이 중동의 리스크,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중단이 되는 것이 아닌 좀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컷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흥하해연을 꼽으셨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어떤 도전적인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중장기적인 거 하나, 또 단발성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한탕을 한번 노려보시겠다. 네, 한번 이제 배팅을 한번 해보시겠다. 네, 맞죠. 도박꾼이신지 상남자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삼성중공업과 흥하해운 관심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계속 가는 겁니다. 수익률. 네. 자, 오늘 이렇게 조선과 유가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멘토님들의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이렇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참고만 해주시고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여업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종목들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시고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